서슬퍼런 가위날이 월아의 목덜미에 닿자 장터의 웅성거림조차 일순간 얼어붙은 듯 멈췄다. 살을 애는 듯한 엄동설한의 칼바람이 그녀의 얇은 무명 저고리를 파고들어 살갗을 난도질했지만 월아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기름진 배를 내밀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가채 장수가 앉아 있었고 월아의 손은 덜덜 떨리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바닥에 쌓인 눈 위로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그녀가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고 있는지 보여주는 처절한 증거였다. 구경꾼들이 혀를 차며 저 고운 머리채를 잘라 무엇하려고 수군거렸지만 월아의 귀에는 오직 가채 장수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만이 윙윙 거렸다. 이보게 정말 자를 텐가? 그 탐스러운 흑단 같은 머리카락이라면 내 엽전 5냥은 쳐주지. 허나 여인이 머리를 자른다는 것이 어떤 수모인지 알기나 하는가? 월아는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주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스스로 가위를 들어 자신의 긴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챘다. 네 이놈, 썩 베어가라. 내 머리카락 따위가 대수냐. 당장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내 손으로 잘라 내 놈 면상에 던져주마. 월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과 함께 사각 하는 섬뜩한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시간을 거슬러 며칠 전 낡은 초가집의 문틈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치던 그 밤, 김선비는 흐릿한 등잔불 아래서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과거 급제의 꿈을 안고 한양에서 낙향하여 이곳 산골짜기에 터를 잡은 지 어언 3년.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어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그럼에도 김선비는 꼿꼿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으나 그의 어깨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월아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곶감조차 없어 마른 솔방울 몇 개를 주워와 겨우 온기를 유지하는 형편이었지만 그녀는 행여나 방 안에 주인님이 추위에 떨까 노심초사하며 제 치마폭으로 아궁이 입구를 막아 바람을 막아내고 있었다. 월아야, 물 한 모금만 다오. 방 안에서 들려온 주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힘겨웠다. 월아는 황급히 일어나 깨진 바가지에 물을 담아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 위에 엎드린 채 붉은 서녀를 한 웅큼 토해 놓은 김선비의 모습이었다. 붓을 쥔 손가락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월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를 부축했지만 김선비의 몸은 이미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지독한 열병이었다. 의원을 부를 돈은커녕 당장 끼니를 때울 쌀 한 톨 없는 처지에 약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월아는 밤새 물수건으로 주인의 이마를 닦아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김선비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글을 읽어야 한다. 내 반드시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켜야 하거늘. 그 처절한 집념이 월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혈육 같은 주인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월아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팔만한 것이라곤 구석에 처박힌 팔그릇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미 찌그러져 제값을 받기 힘든 물건이었다. 그때 문득 벽에 걸린 깨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굶주림의 볼은 홀쭉했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길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만은 여전히 풍성하게 그녀의 등을 덮고 있었다. 조선의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생명과도 같은 것,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것이었으나 월아에게는 주인의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었고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읍내 장터로 향했던 것이다. 다시 장터 한복판,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툭 하고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월아의 머리는 댕강 잘려 단발이 되었고 목덜미가 서늘하게 드러났다. 구경하던 아낙네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고 가채 장수조차 그 기백에 눌려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 월아는 땅에 떨어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머리채를 주워 가채 장수의 면전에 내밀었다. 약속한 돈을 주시오. 한 푼이라도 깎으려 든다면 내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당신을 괴롭힐 것이오. 서슬퍼런 그녀의 눈빛에 질린 장수는 군말 없이 엽전 5냥을 꺼내주었다. 돈을 받아든 월아의 손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 돈의 무게만큼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약재상으로 달려가 피를 맑게 하고 기력을 돋운다는 귀한 약재를 샀다. 약봉지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짧아진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드는 냉기는 살을 찢는 듯 했지만 월아는 품속의 약봉지가 식을까봐 겉옷을 벗어 겹겹이 감싸 안은 채 눈밭을 헤치고 걸었다. 그녀의 발이 눈 구덩이에 빠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채여 피가 흘러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의 냉기는 바깥보다 더했다. 김선비는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월아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부엌으로 달려가 약탕관을 올렸다. 땔감이 부족해 아궁이 불이 시원치 않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치마 저고리를 찢어 불쏘시개로 던져 넣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월아는 눈물을 흘렸다. 머리카락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이 약 한 첩으로 주인이 기적처럼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정성스레 달인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 월아는 김선비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나리, 약 드시옵소서. 인연이 구해온 약입니다. 이걸 드시면 씻은 듯이 나으실 것입니다. 의식 없는 김선비의 입을 억지로 벌려 약물을 흘려넣는 월아의 손길은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쓴 약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김선비가 쿨럭거리며 기침을 했고 그제야 희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들어온 것은 머리카락이 흉하게 잘려나간 채 눈물 범벅이 된 월아의 얼굴이었다. 선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월아야, 네 머리가 어찌 된 것이냐. 김선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을 들어 월아의 짧은 머리카락을 만지려 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툭 떨어졌다. 월아는 얼른 그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오열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리. 그저 거추장스러워 조금 다듬었을 뿐입니다. 제발 기운을 차리십시오. 나리께서 돌아가시면 인연은 누굴 의지하고 삽니까? 월아의 거짓말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다. 김선비는 월아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양반의 채통을 지키느라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주인 때문에 꽃 같은 나이의 여종이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버린 것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병마의 고통보다 더 아픈 뼈를 깎는 자괴감이었다. 그는 말라비틀어진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내 반드시 살아남아 내 이 은혜를 갚으리라.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를 지키리라. 그날 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골의 초가집 안에서는 약 냄새와 함께 두 사람의 억누른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새어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주종관계를 넘어선 생명을 빚진 자와
생명을 바친 자의 운명적인 끈이 얽히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약 기운 덕분인지 김선비의 열은 사흘 만에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해서 가난이 물러간 것은 아니었다. 약값으로 받은 돈은 며칠치 식량을 사고 나니 바닥이 났고 다가오는 겨울은 더욱 혹독할 것이 뻔했다. 월화는 잘려나간 머리를 헝겊으로 동여매고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몸뚱어리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주인이 책을 읽는 동안 몰래 밖으로 나가 남들이 꺼리는 험한 일을 찾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의 부잣집 최 부자가 일꾼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은 월화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다. 최 부자는 성격이 포악하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자였지만 월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최 부자의 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다. 월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뼈저리게 느껴졌지만 방 안에서 글을 읽고 있을 주인의 꼿꼿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그녀는 대문을 힘껏 두드렸다. 이리 오너라. 일거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나 이것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임을 알리는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월화는 알지 못했다. 운명은 가혹하게도 충직한 여종에게 잠시의 쉴 틈도 허락하지 않고 더 큰 파도를 몰고 오고 있었다. 최 부자의 집 대문은 그 높이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위세가 있었다. 월화가 대문을 두드리자 험상궂게 생긴 하인이 문을 빠끔히 열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계집이 무슨 일거리를 찾는다고 일이 소란이냐? 하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배어 있었으나 월화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빨래든 밭일이든 힘쓰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품삯만 주신다면 이 몸이 부서져도 좋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눈빛에 하인은 콧방귀를 뀌면서도 안으로 들여보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곳곳간에는 기름진 곡식 냄새가 진동했다. 월화의 텅 빈 위장이 꼬르륵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침을 삼켰다. 그때 사랑채 마루에서 거만한 자세로 곰방대를 물고 있던 최 부자가 월화를 발견했다. 비단 옷을 입고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을 한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월화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그녀가 머리에 두른 헝겊을 보고 묘한 호기심을 보였다. 내년은 어느 집 종이기에 머리를 그리 싸매고 다니느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끈적하고 불쾌했다. 월화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대답했다. 너머 골짜기에 사시는 김진사댁의 몸종 월화라 하옵니다. 김진사라는 말에 최 부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평소 양반이라는 허울만 쓰고 굶어 죽어가는 주제에 꼿꼿한 척하는 김선비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장사치라며 자신을 천시하던 선비들의 콧대를 꺾어놓고 싶은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부자는 흉계가 떠오른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김진사댁이라 그 가난뱅이 선비놈이 드디어 제 종년까지 팔아먹으려 하는 게냐? 모욕적인 언사에 월화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주인 나으리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소인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니 부디 일감을 주시옵소서. 최 부자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월화에게 다가와 지팡이 끝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일감이라. 내년이 할 만한 일이 있긴 하다만 꽤 고될 텐데 견딜 수 있겠느냐? 월화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월화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최 부자가 시킨 일은 여인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들이었다. 얼음장이 둥둥 떠다니는 개울가에서 수십 명분의 빨래를 하는 것은 예사였고 장정들도 힘들어하는 맷돌 돌리기, 마구간 청소,
심지어는 걸음통을 나르는 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다. 최 부자는 일부러 월아에게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시키며 그녀가 굴복하기를, 나아가 김선비의 자존심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월아의 손은 며칠 만에 트고 갈라져 피투성이가 되었고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다. 그러나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품칫으로 받은 쌀 몇 줌과 엽전 몇 푼을 받아들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면 주인님의 저녁상을 차릴 수 있고 방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고통조차 잊혀지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오면 월아는 다시 김선비의 단아한 몸종으로 돌아갔다. 피 묻은 손을 찬물에 깨끗이 씻고 헝겊으로 꽁꽁 싸매어 거친 상처를 감추었다. 그리고는 정성스레 지은 쌀밥과 맑은 국을 소반에 받쳐들고 주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리, 진지 드시옵소서. 김선비는 책에서 눈을 떼고 월아를 바라보았다. 며칠 사이 부쩍 야위고 안색이 창백해진 월아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월아야, 쌀이 어디서 나서 이리 매일 흰쌀밥을 올리는 게냐? 혹여나 네가 굶고 있는 것은 아니냐? 김선비의 걱정, 어린 물음에 월아는 밝게 웃으며 둘러댔다. 염려 마십시오, 나리. 친척 집에서 보리쌀과 바꾸어 온 것입니다. 저는 부엌에서 배불리 먹었으니 어서 드십시오. 김선비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지만 월아의 간곡한 권유에 숟가락을 들 수밖에 없었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목이 메어왔다. 이 밥이 월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짐작하면서도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모른 척해야 하는 현실이 뼈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의 횡포가 도를 넘기 시작했다. 그는 월아를 은밀히 불러내어 음흉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복의 월아, 네가 그깟 가난한 선비놈 수발을 들어봤자 평생 고생길이 훤하지 않느냐? 내 너를 첩으로 삼아줄 터이니 당장 김진사댁을 나오너라. 비단 옷에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여주마. 최 부자는 월아의 손을 덥석 잡으며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그녀의 몸을 훑었다. 월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쳤다. 대감마님, 이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까? 저는 비록 천한 몸종이나 한 주인을 섬기는 도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월아의 단호한 거절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감히 천한 종년이 자신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네, 인연, 네가 진정 죽고 싶은 게냐? 내 너를 살려두는 것은 오직 내 눈요기 감으로 쓸만해서였다. 내 주인의 목숨줄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최 부자는 며칠 전 김선비가 빌려 쓴 약값의 빚 문서를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월아가 모르는 사이에 김선비가 급히 융통했던 고리대금이었다. 월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주인이 자신 몰래 빚까지 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최 부자가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갚을 테니 주인님께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월아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최 부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빈 문서를 다시 품에 넣었다. 좋다. 기한은 보름이다. 그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내년은 내 첩이 되어야 하고 네 주인은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게 될 것이다. 보름 안에 그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월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날부터 월아는 밤잠을 줄여가며 일에 매달렸다. 낮에는 최 부자네 집에서 마기를 하고 밤에는 챗바느질을 하며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도록 바늘을 놀렸다. 그녀의 몸은 점점 말라가 뼈만 남은 앙상한 가지처럼 변해갔지만 눈빛만은 횃불처럼 이글거렸다. 한편 김선비는 월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무언가를 꿰매는 월화의 그림자가 문창 호지에 비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느 날 밤 김선비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월화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그녀의 손을 보게 되었다. 그 손은 여인의 손이라기보다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으며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헝겊으로 감겨있던 손목에는 무거운 짐을 나르다 생긴 멍자국이 선명했다. 김선비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을 느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글을 읽는답시고 너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구나.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비겁함에 치를 떨었다. 방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책상을 내리치며 오열했다. 공맹의 도리가 무엇이고 성현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곁에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는 학문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다음 날 김선비는 월화가 일을 나간 사이 몰래 그녀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장면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최 부자의 집 마당에서 월화가 남자들도 들기 힘든 장작더미를 등에 지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은 킬킬거리며 그녀를 조롱했고 최 부자는 사랑채에서 혀를 차며 그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전연이 제법 독하군. 보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버티다니. 최 부자의 목소리가 김선비의 귀에 천둥처럼 꽂혔다. 김선비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몰랐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월화를 구해내고 싶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저 거만한 최 부자와 맞설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을 억눌렀다. 월화는 흔들리는 다리로 겨우 장작을 나르고 있었다.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된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입술만은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 순간 월화의 발이 미끄러지며 장작더미와 함께 넘어졌다. 아!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녀의 무릎에서 시뻘건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려 바둥거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선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집으로 달려와 붓과 벼루를 꺼냈다. 평생을 바쳐온 글공부였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신을 써 내려갔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반성문이자 월화를 향한 피 맺힌 참회록이었다. 월화야, 못난 주인을 용서해라. 내 너의 희생을 딛고서는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김선비는 붓을 꺾어버릴 기세로 힘주어 글을 썼다. 밖에서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 앞에 놓인 가혹한 운명을 예고하듯 바람은 더욱 거세게 울부짖었다. 월화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초가집의 불빛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서 주인이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그 어둠은 월화의 눈물을 그리고 김선비의 절망을 소리 없이 삼키고 있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아끼던 붓을 집어들었다.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꿈과 이상을 그려내던 붓이었으나 지금 그의 눈에는 그저 월화의 피를 빨아먹은 흉물스러운 도구로 보일 뿐이었다. 이따위 것이 무엇이라고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다더냐. 그는 나직이 읊조리며 양손으로 붓대를 꽉 쥐었다. 뚝 하는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대나무 붓대가 두 동강이 났다. 부러진 붓은 바닥에 힘없이 굴러 떨어졌고 벼루에 담긴 먹물은 엎질러져 하얀 한지 위로 검은 눈물처럼 번져나갔다. 김선비는 미친 사람처럼 서가에 꽂힌 책들을 꺼내 마당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논어, 맹자, 시경, 성현들의 가르침이 담긴 책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다 부질없다. 내 식솔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천하를 논한다니 이 얼마나 가소로운 위선인가. 그 시각 월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살인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최 부잣집에서 험한 일을 하느라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상태였다. 대문 안으로 들어선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마당에 어지러이 흩어진 책들과 엎어진 벼루, 그리고 넋이 나간 듯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는 김선비의 모습이었다. 월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리, 이게 대체 무슨 병고입니까? 그녀는 아픈 다리도 잊은 채 달려가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다. 이 귀한 책들을 어찌 흙바닥에...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흙 묻은 책을 치마폭으로 닦아내는 월하의 손길은 다급했다. 그러나 김선비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그만두어라. 이제 그 책들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월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다. 김선비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깊은 절망에 모진 월하를 삼킬 듯 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거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시겠다던 맹세는 잊으셨습니까? 김선비는 쓴 웃음을 지으며 월하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다. 헝겊이 풀려 드러난 그녀의 손등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손톱은 깨지고 멍들어 성한 곳이 없었다. 그는 월하의 손을 낚아채어 자신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이 손을 보고도 내 어찌 글을 읽는단 말이냐. 네가 짐승처럼 일하며 피를 흘리는 동안 나는 방구석에 처박혀 공자왈 맹자왈이나 읊고 있었구나. 내 눈이 멀었고 귀가 막혔던 게지. 김선비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로 변해갔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지게를 지고 장터로 나갈 것이다. 품을 팔든 짐을 나르든 내 힘으로 밥벌이를 하여 너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월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평생 주인을 하늘처럼 섬겨왔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가슴을 쳤다. 월하는 김선비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다. 주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나리, 지금 그 말씀이 저를 위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진정 저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나약한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마셔야 합니다. 월하의 호통에 김선비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언제나 순종적이고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월하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웠고 온몸에서는 서슬퍼런 기백이 뿜어져 나왔다. 제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며 손발이 닳도록 일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밥 굶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월하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저는 나리의 재주를 믿었습니다. 나리의 글 읽는 소리가 이 집의 기둥을 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돌아가신 대감마님께서 눈을 감으시며 제게 뭐라 당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선비를 부탁한다. 그 아이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 유언 하나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헌데 이제 와서 붓을 꺾고 지게를 지시겠다고요? 월하는 바닥에 떨어진 부러진 붓대를 집어들고 김선비의 가슴팍에 던지듯 안겼다. 그리 하십시오. 나리께서 지게꾼이 되시겠다면 저는 내일 당장 최부자의 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생 술이나 따르며 호의호식하다 죽겠습니다. 제 희생을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리 하십시오. 월하의 말은 비수가 되어 김선비의 가슴에 꽂혔다. 최부자의 첩이라니. 그 말만은 김선비가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이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월하의 말이 100번 옳았다. 자신이 노동을 하여 푼돈을 버는 것은 당장의 배고픔은 면할지 몰라도
월아가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명예와 미래, 그리고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짓밟는 일이었다. 월아는 털썩 무릎을 꿇고 김선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오열했다. 나리, 제발, 제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제 손이 거칠어지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허나 나리의 뜻이 꺾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이깟손이야 굳은 살이 박이면 그만이지만 나리의 꿈이 깨지면 저는 살 희망이 없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교감이었다. 김선비는 월아의 등 뒤로 흐르는 달빛을 보며 깨달았다. 이 여인은 단순한 종이 아니다. 나의 어머니이자 누이이자 나의 양심 그 자체다. 그는 월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맹세했다. 내 어리석었다. 정말 어리석었어. 네 말이 옳다. 내 다시는 붓을 놓지 않으마. 네 피와 땀으로 만든 이 기회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마. 그는 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하나하나 주워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부러진 붓을 대신할 몽당붓을 찾아 먹을 갈았다. 그날 밤 김선비의 방에는 다시금 책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보다 훨씬 더 힘차고 결의에 찬 소리였다. 월아는 방문 밖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찢어진 옷가지를 기웠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걸렸다. 그러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약속한 보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최부자의 탐욕스러운 손길은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다. 김선비는 밤을 새워 공부에 매진했지만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노잣돈은커녕 당장 갚아야 할 빚은 태산 같았다. 며칠 뒤 김선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월아를 불렀다. 월아야, 내 읍내 장터에 좀 다녀오겠다. 월아는 의아해했다. 공부하시느라 바쁘신데 장터에는 어인일이십니까? 김선비는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가문의 보물로 내려오던 희귀한 고서였다. 이것을 팔아 빚을 일부라도 갚고 한양으로 갈 노자를 마련해야겠다. 월아는 펄쩍 뛰었다. 안 됩니다, 나리. 그것이 어떤 책입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얻지.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다. 책 속에 담긴 뜻이 중요하지. 책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네가 머리카락을 팔아 나를 살렸는데 내 어찌 책 따위를 아끼겠느냐. 그는 월아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터로 향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장터의 서책상들은 김선비의 행색을 보고 헐값에 책을 후려치려 했고 그마저도 최부자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방해를 놓았다. 어이 김진사, 그 책 우리 최 대감님께 파시지? 엽전 두언양이면 후하게 쳐주는 건데. 왈패들의 조롱 속에 김선비는 모욕을 참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그러나 집대문 앞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월아가 마당 한 구석에서 집단을 쌓아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옆에는 산에서 캐온 약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월아야, 그게 다 무엇이냐? 김선비의 물음에 월아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나리, 걱정 마십시오. 제가 산삼을 캤습니다. 비록 작고 볼품없지만 약재상에 물어보니 꽤 값을 쳐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는 자신이 만든 집신들을 들어보였다. 한양까지 가시는 길 발 편하시라고 짠 집신입니다. 제가 틈틈이 만들었는데 제법 튼튼하지요? 월아의 손가락은 지풀에 베어 생채기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실 그것은 산삼이 아니라 도라지와 더덕을 섞은 것이었고 약초를 캐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험한 절벽을 오르내렸는지 밤새 얼마나 많은 집신을 삼았는지
김선비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둥근 달을 보며 소박한 밥상을 마주했다. 반찬이라곤 소금에 절인 뭇잔지 하나뿐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았다. 김선비는 월아가 준 집신을 신어보았다. 투박하지만 발에 꼭 맞는 그 느낌은 마치 월아의 따뜻한 마음이 발을 감싸주는 듯했다. 고맙다 월아야. 내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이 신발을 비단신으로 바꿔주마. 김선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월아 역시 눈물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두 사람의 마음은 굳건한 신뢰로 묶여 있었지만 내일이면 닥쳐올 최부자의 위협과 기약 없는 이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가 깊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 그들의 시련 또한 이제 가장 어두운 밤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한양으로 떠나야 할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아침. 김선비의 낡은 살인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다. 고요하던 산골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최부자의 하인들이 지르는 고함 소리와 그들이 몰고 온 흙먼지였다. 계십니까? 빚 갚을 날짜가 되었는데 어찌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게요. 마당으로 들이닥친 건장한 사내들은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걷어찼고 뒤이어 팔자걸음으로 들어선 최부자는 흉물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방 안에서 글을 읽던 김선비가 창백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이 무슨 행패인가? 선비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다니. 김선비의 호통에도 최부자는 코웃음을 쳤다. 선비? 빚쟁이 주제에 무슨 놈의 선비 타령이야. 약속한 보름이 지났다.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저 계집을 내놓든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리게. 최 부자의 손짓에 하인들이 부엌에 있던 월아를 끌어냈다. 월아는 반항하지 않고 마당으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으나 치마폭을 움켜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선비가 맨발로 뛰어내려와 월아 앞을 막아섰다. 내 갚겠네. 반드시 갚을 테니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게. 최 부자는 지팡이로 김선비의 가슴을 툭툭 쳤다. 말로는 누가 못하나? 당장 내 눈앞에 은전 50냥을 가져오란 말이다. 그게 없다면 지금 당장 관하로 가서 자네를 사기죄로 고발하고 인연은 빚 대신 내가 데려가겠네. 과거 시험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관아에 송사가 걸리면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김선비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가진 것이라곤 책 몇 권과 붓뿐인 그가 당장 그 큰 돈을 마련할 방도는 전무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월아가 고개를 들었다. 대감마님, 제게 사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다. 최 부자가 눈썹을 치켜떴다. 사흘? 사흘 뒤라고 뾰족한 수가 생기느냐? 월아는 김선비를 한 번 쳐다본 뒤 결심한 듯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주인 나으리께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십니다. 나으리께서 떠나시는 날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제가 원금의 일부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 발로 대감마님의 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선비가 소스라치게 놀라 월아를 돌아보았다. 월아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나 월아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최 부자에게만 매달렸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주인 나으리께서 한양 가시는 길을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무사히 급제하여 돌아오실 때까지 빚 독촉을 멈춰주십시오. 최 부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어차피 빈털터리 선비가 급제할 리 만무했고 사흘 뒤면 저 고운 계집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니 손해볼 장사는 아니었다. 게다가 급제하여 금에 환양한들 그때 가서 빚을 갚으라 떵떵거리면 그만이었다. 좋다. 내 인심 한 번 쓰지. 허나 사흘 뒤 해가 질 때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거나 딴 마음을 품는다면 그 즉시 내 주인을 옥에 가두고 너는 내 놀이개가 될 줄 알아라. 최 부자는
으름장을 놓고 하인들을 이끌고 사라졌다. 폭풍이 휩쓸고 간 마당에는 부서진 장독 조각과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김선비는 월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네가 미쳤구나. 내 어찌 너를 담보로 잡히고 과거를 보러 간단 말이냐.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겠다. 월아는 슬픈 눈으로 주인을 올려다 보았다. 나리, 감옥에 가시면 영영 기회는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날 밤부터 월아의 기이한 행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김선비가 잠든 틈을 타 보찜을 메고 험하디엄한 뒷산 검은 바위 절벽으로 향했다. 그곳은 약초꾼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가파른 곳이었으나 전설에 따르면 천년 묵은 석청돌 틈에 낀 자연산 꿀과 희귀한 약초가 자란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월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큰 넝쿨을 허리에 감고 달빛 하나에 의지해 깎아지른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바위를 움켜쥐었다. 날카로운 돌에 손바닥이 찢어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월아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절벽 중간쯤 이르렀을까. 바위 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산삼한 뿌리와 오래된 석청을 발견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월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것들을 조심스레 캔의 품에 안았다. 다음 날 새벽, 월아는 읍내 약재상이 문을 열기도 전에 달려가 캐온 약초들을 내밀었다. 약재상은 월아의 몰골과 귀한 약초를 번갈아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물건의 진가를 알아보고는 거금을 내어주었다. 월아는 그 돈을 받아들고 다시 시장 모퉁이의 전당포로 향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어머니의 유품 반쪽짜리 옥비녀를 꺼냈다. 비록 부러진 것이나 옥의 빛깔만은 영롱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이것까지 합쳐주십시오. 전당포 주인이 건네준 돈까지 합치니 최부자가 요구한 이자와 김선비의 노잣돈을 겨우 맞출 수 있었다. 월아는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시장통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나리만 잘 되신다면 비녀 따위는 100개라도 버릴 수 있어요. 마지막 날 밤, 월하는 밤을 꼬박 새워 김선비의 보찜을 꾸렸다. 며칠 전부터 틈틈이 삼았던 집신 5켤레를 가지런히 묶어 넣었다. 집신 바닥에는 질긴 가죽을 덧대어 먼 길을 가더라도 발이 상하지 않도록 꼼꼼히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무명천을 꺼내어 바느질을 시작했다. 김선비가 입고 갈 도포의 해진 깃을 빳빳하게 세우고 소매 끝을 정갈하게 다듬었다.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는 월하의 그림자는 거대하게 일렁이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김선비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등을 돌리고 누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사각사각.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꿰매는 듯 아려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월하가 구해온 돈이 결코 평범한 방법으로 생긴 것이 아님을. 그녀의 손에서 나는 흙냄새와 피냄새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물으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고 떠나지 않으면 그녀의 희생이 제가 되어버릴 것임을 알기에 그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의 눈물을 삼켰다. 이윽고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희뿌연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김선비는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에 섰다. 월하는 묵직한 돈주머니와 괴나리 보찜을 김선비의 어깨에 메어주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애써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리, 부디 몸성이 다녀오십시오. 한양 도성 입구에 들어서시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과거장으로 곧장 가셔야 합니다. 월하는 김선비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만져주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지 하나를 더 꺼내어 쥐어주었다. 이것은 가시다가 주막에서 국밥이라도 사드시라고
제가 tet바느질로 모은 푼돈입니다. 그 돈에는 월아의 손가락에서 묻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김선비는 월아의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상처투성이인 그 작은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월아야, 내 너를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없는 동안 최 부자놈이 무슨 짓을 할지. 김선비의 목소리가 떨렸다. 월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을 빼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다. 딸이, 소인 걱정은 마시옵소서. 저는 잡초 같은 년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허니, 제발 약한 마음 드시지 말고 오로지 급제만을 생각하십시오. 나리께서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제가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월아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흐느꼈다. 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김선비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천근만근 쇳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라던 월아의 당부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걸었다. 그가 신은 집시는 월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져 그 어떤 비단심보다도 푹신하고 단단하게 그를 받쳐주었다. 안개 속으로 김선비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월아는 차가운 땅바닥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 대문 밖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갔구나. 이제 저 계집은 독 안에 든 쥐야. 김선비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불현듯 바람이 불어와 그의 가끈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월아의 손길이 닿은 듯한 느낌에 그는 멈칫했다. 저 멀리 아래로 낡은 초가집이 점처럼 보였다. 그는 그곳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이 절을 했다. 기다려라. 내 목숨을 걸고 뼈를 깎아서라도 반드시 금에 환양하리라. 그래서 너를 지옥 같은 그곳에서 구해내리라. 김선비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약한 서생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의 비장함이었다. 그는 다시 고쳐 맨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한양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다. 천리길, 멀고도 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으나 그의 발끝에는 월아의 영혼이 담긴 집신이 함께하고 있었다. 한양의 과거 시험장, 수천 명의 유생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먹물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시제 그날의 시험 문제가 내걸린 순간 김선비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백성을 구휼하는 방도에 대해 논하라. 붓을 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른 유생들이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느라 바쁠 때 김선비의 뇌리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눈보라치는 장터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월아, 피 묻은 손으로 집신을 삼던 월아, 그리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주인에게 흰 쌀밥을 올리던 그 처절한 헌신. 김선비는 먹을 찍어 거침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된 허울 좋은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뼈를 깎는 가난 속에서 피어난 민초의 고통과 그 고통을 짊어지고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피 맺힌 절규였다. 붓이 춤을 출 때마다 종이 위에는 검은 먹물이 아닌 월아의 붉은 피와 눈물이 새겨지는 듯했다. 그 시각 고향 마을의 김선비네 집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약속한 기한이 훨씬 지났음에도 김선비가 돌아오지 않자 최 부자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내 인연, 내 주인이 한양으로 도망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너는 여기서 늙어 죽을 줄 알았느냐?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최 부자의 호통에 건장한 하인들이 월아에게 달려들었다.
월아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탈진한 상태였지만 살인문 기둥을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버텼다. 안 됩니다. 나리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금이 환영하여 오시겠다고 맹세하셨단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도끼를 품은 짐승처럼 형형했다. 최 부자는 비웃으며 월아의 뺨을 후려쳤다. 미친년! 금이 환영은 무슨, 객사나 하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썩 끌려오지 못할까? 월아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하인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붙잡아 짐짝처럼 끌고 가려 했다. 그녀의 손톱이 땅바닥을 긁으며 처절한 자국을 남겼다. 나리, 어디 계십니까? 인연을 살려주십시오. 월아의 비명이 메아리처럼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감히 최 부자의 서슬퍼런 위세에 맞서지 못했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뒷짐을 지고 앞장섰다. 오늘 밤 내 수청을 들고 나면 내년도 생각이 달라질 게다. 가난한 선비놈 뒷바라지보다 내 집 안방마님 노릇이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될 테니 절망이 월아의 목을 조여왔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리, 죄송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겠다 약속했는데 이 목숨 여기서 끊더라도 정절만은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혀를 깨물 각오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물러거라! 암행어사 출두야!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고 꽹과리와 징소리가 하늘을 뒤덮었다. 최 부자와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흙먼지 사이로 화려한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은 한 사내가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으니 그가 바로 장원 급제하여 돌아온 김선비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기쁨보다는 분노로 차가웠다. 말에서 뛰어내린 김선비는 흙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월아를 발견하고는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월아야, 내가 왔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늦었어. 월아는 흐릿한 눈을 껌뻑이며 눈앞의 사내를 바라보았다. 꿈인가 싶었다. 비단 옷을 입고 관모를 쓴 눈부시게 빛나는 이 사내가 정말 자신의 주인님이란 말인가? 나리? 정말 나리십니까? 월아의 떨리는 손이 김선비의 옷자락을 잡았다. 김선비는 월아의 상처투성이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래, 나다. 네가 만들어준 집신을 신고 네가 준 노잣돈으로 밥을 먹으며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보아라, 내가 약속을 지키러 왔다. 그제야 월아는 긴장이 풀리며 김선비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세월의 서름과 고통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 애절하고도 길게 이어졌다. 상황을 파악한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빌려준 돈을 받으려 했을 뿐. 이리 훌륭한 분이 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비굴하게 손을 비비는 최 부자를 내려다보는 김선비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내 이놈, 내 죄가 단순히 돈을 탐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힘없는 백성의 고혈을 빨고 인륜을 저버리며 여인의 정절을 유린하려 했다. 국법이 엄중하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김선비의 호통에 최 부자는 오줌을 지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김선비는 역졸들에게 명했다. 이 자를 당장 관하로 압송하여 그간의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최 부자가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김선비 만세. 아니, 김대감 만세.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어둠이 내린 밤,
김선빈의 초가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낡은 방 안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김선비와 월아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월아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지만 여전히 죄송스러워하며 부엌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다. 나리, 어찌 제가 감히 나리와 겸상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부엌에서 먹어도 충분합니다. 신분의 법도가 엄격한 조선 사회에서 종이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김선비는 단호하게 월아의 소매를 잡았다. 아니, 오늘은 내가 너를 섬겨야 하는 날이다. 앉거라. 김선비는 월아를 방의 가장 윗목, 즉 상석에 앉혔다. 월아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김선비는 그녀의 어깨를 눌러 앉혔다. 그리고는 밥상머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월아를 향해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올리는 가장 공손하고 정중한 절이었다. 월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엎드렸다. 나리, 이 무슨 망극한 행동이십니까? 천벌을 받습니다. 제발 일어나십시오. 그러나 김선비는 절을 멈추지 않고 바닥에 엎드린 채 말했다. 월아야, 잘 듣거라. 나는 오늘 임금님께 절을 올리고 어사화를 받았다. 허나 임금님께 올린 절이 충종이었다면 지금 너에게 올리는 이 절은 의이자 은이다. 네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머리카락을 잘라 나를 살렸고 네가 피를 팔아 나를 공부시켰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를 다시 낳아준 어머니이자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스승이다. 그러니 이 절을 받아다오. 이것은 양반이 천민에게 하는 절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바치는 진심이다. 김선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태산처럼 무거웠다. 월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서러움이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는 주인의 마음에 대한 감동이 뒤섞여 가슴을 쳤다. 김선비는 다시 일어나 월아의 앞에 앉아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떠서 그녀의 입에 가져다 주었다. 자, 먹거라. 이것은 네가 흘린 피와 땀이 맺은 열매다. 월아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 밥을 받아 먹었다. 세상에서 가장 짜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밥이었다. 세월이 흘러 김선비는 조정의 높은 벼슬에 올랐고 청렴 결백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한양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집안의 안주인은 명문가 교수가 아닌 월아였다. 비록 신분의 벽 때문에 정실부인이 될 수는 없었으나 김선비는 평생 그녀를 깍듯이 대우하며 실질적인 아내로 맞이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으나 두 사람의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월아의 덕망 있는 행동을 보며 점차 감복하게 되었다. 월아는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했고 김선비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내조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백발이 성성해진 두 노인이 갯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선비가 따뜻한 차를 따라 월아에게 건넸다. 월아의 손은 늙고 주름졌지만 김선비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다. 부인, 그 옛날 눈보라치던 날을 기억하시오? 김선비의 물음에 월아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어찌 잊겠습니까? 그날의 추위가 있었기에 오늘의 따스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월아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람들은 내가 글을 잘 써서 출세했다고 하지만 내 인생 최고의 문장은 자네가 내 가슴에 새겨준 희생이라는 두 글자였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붓끝의 재주만 믿는 오만한 선비로 늙어갔겠지. 월아는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평온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부와 명예는 낙엽처럼 덧없으나
고난 속에서 피어난 진심과 의리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새어나오던 가난한 시절의 울음소리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따스한 노을만이 긴 여운을 남기며 저물어갔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값진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실천한 한 여인의 헌신이었음을 역사는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